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쉽고 편한 퇴근길 종합뉴스 YTN24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요.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역에는 귀성 인파가 더 몰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귀성길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귀성길 시작됐을 텐데 서울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녁 6시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안의 식당과 카페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과를 마친 시민들은 이제 다가오는 연휴를 기다리며 홀가분한 표정으로 기차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설 연휴 기간 254만 명이 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귀성길이 시작되는 오늘 열차 이용객은 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6시 기준 하행선 예매율은 93.6%입니다. 경부선의 경우 97%, 호남선은 93.6%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행선의 경우 거의 매진이지만 일부 입석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오후 5시 기준 하행선 예매율은 87%입니다. 부산 등 주요 노선은 좌석 96%가 이미 차서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버스가 계속 투입되고 있고 간혹 취소표도 나와서 현장 예매도 가능합니다.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예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체 구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이지혜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반가운 얼굴들을 보러 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귀성 행렬로 인해 경기권에서 충청권 진입하기가 많이 버거운데요. 지금 특히나 정체가 심한 노선은 1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 쪽으로 총 90여 킬로미터 구간 차량들 서행하고 있습니다. 안성분기점부터 남이 지날 때까지는 여전히 6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입니다. 이 정체 구간 지나는 데만 3시간 30분 정도는 넉넉하게 잡아주셔야겠고요. 25번 고속도로 논산 쪽은 정안 일대 정체 꾸준한데 주변으로 15km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35번 고속도로 남이 쪽입니다. 일쭉 진입하기 전까지 주춤했다가 더 가서 대소부터 남이까지는 한 번에 30여 킬로미터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지금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 쪽도 충청권 진입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선 여주와 감곡 사이 긴 정체를 지나면 다시금 괴산이나 문경 2터널 부근에서 앞차와의 간격 좁혀갑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은 서평택 분기점 부근 정체 꾸준합니다. 서해대교까지 긴 행렬 이어지는데 충청권의 경우 운산터널부터 홍성까지의 통과가 가장 어렵습니다. 더 가서 군산 부근 정체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입니다. 대전 쪽으로 마곡사 일대 지나기 어려운데 주변으로 14km 구간 긴 정체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강원권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55번 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남원주 일대 10여 킬로미터 구간 혼잡이 이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설 연휴. 인천공항은 고향길 대신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의 확산 우려로 중국행 여행객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여행객들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시작할 시간인데 지금 인천공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출국장 바로 앞쪽인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뒤쪽으로 해외여행을 기다리고 있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한 차례 떠나면서 지금은 굉장히 한산해진 상태입니다. 제 뒤쪽을 잠깐 보실 텐데요. 친구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설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 때문에 하얀 마스크를 낀 여행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미리 여행객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폐렴 요새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가지고 꼈어요. 저 아무래도 이제 중국 분들도 오시고 이제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오다 보니까 여행지에 갔는데 또 거기도 또 퍼질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마스크를 일단 써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10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규모인데요. 보통 짧은 연휴 기간을 고려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른바 우한폐렴이 발생한 중국의 경우 대부분 여행사에서 평균 20% 이상의 예매 취소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한공항이 폐쇄되면서 이곳 인천공항에서 우한을 오고 가는 항공편은 1월 말까지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해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여행객을 대상으로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이면 더 많은 이용객이 몰릴 텐데 인천공항 측도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우선 연휴 첫날인 내일부터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 측은 연휴 첫날인 내일 이곳 공항을 약 22만 3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27일에도 도착 여행객만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연휴 내내 공항은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측은 혼잡 시간대 제1여객터미널의 보안 검색대를 최대 4대까지 더 늘려 운영하고 공항철도 3편을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퓨전 전통공연과 전통소품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긴 대기 시간 동안 이용객들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용객 급증으로 체크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셀프 체크인이나 자동 수화물 위탁 시스템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도로 상황이 갑갑하다고 얌체 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지상은 물론 하늘에서도 교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고속도로. 오후가 되자 조금씩 차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변북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경찰 헬기가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상공인데요. 저 아래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이 보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경찰 항공대기 11대가 이렇게 전국 주요 도로의 상황을 살핍니다. 교통관리는 물론 대형 사고에도 대비합니다. 600m 상공에서도 차종 및 번호판 식별을 가능하도록 된 항공기입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112 종합상황실과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고 평범한 승용차처럼 꾸민 암행순찰차와 한국도로공사의 드론도 투입됩니다. 난폭 운전은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과 음주운전 차량까지 감시합니다. 갓길 운전 같은 얌체 운전도 교통체증부터 대형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단속 대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 버스 전용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건칙금 6만 원, 벌점 30점이고 끼어들기의 경우에는 건칙금 3만 원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조심 운전하셔 안전한 기성길이 되길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긴급 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 분석 결과 지난해 설 연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327만여 대로 평일보다 1.5배 많았습니다. 야간 교통사고는 피해 규모도 컸는데 현대해상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한 야간사고 보험금은 평균 469만 원으로 주간사고의 1.8배에 달했습니다. 치사율도 100건 가운데 2.6명으로 주간 사고보다 1.6배 높았는데 치사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로 사망자가 100건 가운데 4.8명이었고 이어 새벽 2시에서 4시, 0시에서 2시 순이었습니다. 지금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휴를 앞두고 기차역과 터미널 그리고 고속도로를 찾은 귀성객들의 표정을 김지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고향 가는 열차에 오르는 귀성객들의 얼굴에 설레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곱게 차려입은 외출복에 손에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 보따리가 한가득입니다.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고향길을 재촉합니다. 저희는 명절 때마다 대구로 가는
가족들이고요. 일단 세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같이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보낼 것입니다. 고속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몰리는 터미널도 북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 생각에 마음은 이미 고향집 앞마당에 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가족 봐서 너무 설레고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제는 가족 대접이 낯설지 않은 반려견도 고향길에 한몫 차지합니다. 집에서도 얘네들 잘 지내냐, 언제쯤 내려오냐 자꾸 물어보니까 같이 그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삐야 도담아 집에 가니까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바쁜 자녀들을 생각해 역귀성에 나선 부모님들도 눈에 띕니다. 서울에 애들이 세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가족이 내려오려면 대가족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저희 두 부부만 엄마 아버지만 올라오면 편하기 때문에 지게 이렇게 많이 지고 왔습니다. 지금 음식도 많이 해가지고. 고속도로는 때이른 시간부터 귀성 차량으로 붐볐습니다. 서울요금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담양 가는 길이고요. 한 아이가 있어서 한 6시, 7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골 가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고된 고향길이지만 귀성객들의 얼굴에는 피곤보다는 설렘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명절만 되면 산 넘고 물 건너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섬으로 귀성하는 분들이죠. 네, 고된 일정이지만 가족들 만날 생각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나인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대기실에 모처럼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출항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배에 올라탑니다. 양손에는 여행용 가방과 선물 꾸러미가 가득합니다. 터미널에는 여객선이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곧 귀성객을 가득 태우고 그리운 고향 섬으로 출발할 배들입니다. 섬 귀성길은 그야말로 고생길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해서 여객선 터미널까지 달려왔고 또다시 멀미까지 참으며 바다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가까운 섬은 30분이면 되지만 신안 가거도처럼 먼 섬은 쾌속선으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어머님도 아이들 보고 싶어 하고 또 아이들도 어머 할머니 보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또 자주 못 가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그래도 그리운 가족과 어릴 적 추억이 서린 내 고향에 간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모처럼 아이들과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더 애틋하지요. 가까이 있으면 몰라도. 오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안 가면 또 섭섭해 하시고 한쪽으로는 그것도 멀리 있어도 지켜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매년 움직이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본격적인 섬 귀성이 시작되면서 해경도 안전을 점검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목포해양경찰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선 운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전남 서남권 여객선을 탈 것으로 예상하는 이용객은 10만여 명. 특히 귀성과 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설 당일에 여객선이 가장 붐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구름 많고 포근하겠지만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나 최고 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귀성길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설날인 모레는 제주도에만 비가 오겠고 일요일엔 제주도와 남부, 영동에, 연휴 마지막 날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며 연휴 첫날부터 동해에 높은 물결이 일어 남해 동부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확대돼 섬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설 연휴를 맞아 방산업체들의 운영자금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6일부터 오늘까지 집중지출 심사기간을 운영해 방산기업들의 대금 3,500억 원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조치로 중소방산업체들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함께 장을 보면서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모든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며 행복한 설날을 기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서울 시내 대형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카트를 밀고 김 여사는 사과와 단감 등 명절에 먹을 것들을 골랐습니다. 우수 농업인 상품 직거래 매장에선 청년 영농조합 대표를 만났습니다. 20대의 귀향에 창업을 했다는 말에 문 대통령은 권할 만한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물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좀 있어야 제가 느끼기에는 뭐가 있다고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육, 젓갈, 쌀까지 마트를 한 바퀴 돈 문 대통령 부부는 커다란 장바구니 2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계산은 농촌사랑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설을 맞아 영상 인사도 공개했습니다.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명절에도 일터를 지키는 분들의 노고 역시 잊지 않겠다면서 올해엔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더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귀성이 본격화된 오늘 오후 서울역을 방문해 설 연휴 수송 대책을 점검하고 귀성객들에 환송했습니다. 정 총리는 명절을 맞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철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759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검사 4명이 모두 교체돼 2차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요 수사 실부를 맡고 있는 부장급 이하 검사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켜 공중 분해는 피했습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차장과 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부임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우선 청와대 선거 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2, 3차장 등 4명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이정현 서부지검 차장이 전보됐고 이근수 방위사업청 파견 방위사업감독관이 신규 임명으로 2차장 검사를 맡게 됐습니다. 조국 일가 공소유지와 삼성 합병 의혹 수사를 지휘할 3차장 자리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대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서울 동부지검 차장도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앞서 교체가 우려됐던 청와대 선거 개입과 삼성 합병 의혹 관련 수사 담당 부장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구용곤 반부패 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 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인사로 주요 수사팀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오해라며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 내 성폭력을 내부 고발했던 서지현 부부장검사를 양성평등 전담으로 발탁하는 등 감찰과 개혁 보직의 여성 검사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개 비판으로 중용 가능성이 거론됐던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선 제외됐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수사 방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검찰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윤 총장의 검사장급 참모를 전부 바꾼 데 이어서 대검 핵심 간부들까지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손발을 묶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과정에서 지난 검사장급 인사 때와 달리 대검찰청에 두세 차례 인사안을 보내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앞서 대검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안 사건을 지휘하거나 자신을 보좌하는 데 필수적인 간부들이라도 반드시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전날 건네진 최종 인사안에도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윤 총장은 이번 인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인사로 윤 총장의 손발로 꼽히는 핵심 참모들은 사실상 모조리 교체됐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지휘 라인인 대검 공공수사부에서는 임현 수사정책관과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이 일선 검찰청으로 보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지휘한 반부패 강력부에서도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어미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습니다. 중앙지검 등 일선 수사팀은 유임됐지만 대검 지휘 라인을 포함한 수사 책임자들이 전부 교체되면서 기존 수사 동력은 꺾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선 검사장급 인사가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거라며 비판글을 올린 정의도 감찰 이과장도 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현안 사건 수사와 공판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는 원칙대로 이어간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교체된 참모진과 어떤 호흡을 보이냐가 앞으로 수사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발표한 상반기 검찰 인사에 대해 최혜경 검사와 남상호 검사 등 대한변협 선정 우수 수사 공판 검사를 대거 중용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대한번역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평가 결과를 대폭 반영한 인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합리적, 객관적 평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 기소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간 간부 인사 발표가 나기 직전 검찰은 그동안 출석을 미뤄왔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입시에 활용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최 비서관의 공범 정황이 기재됐습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을 뛰어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전날부터 이 지검장에게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끝내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아래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지검장과 총장에게 보고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차장이 전결해 기소하는 것이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비서관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 설전도 오갔습니다. 청와대는 직접 입장까지 발표하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검찰이 조작 수사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참고인 신분이라 이미 제출한 서면 진술로도 조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나 불렀고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지휘로 이뤄진 최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 이전 입장 외엔 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서면서 설 연휴 이후 진행 중인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최 비서관을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을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최 비서관이 언제 피의자로 바뀌었는지 물었지만 검찰은 아직 답이 없다면서도 최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전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외에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하면서 검찰의 전형적 조작 수사이자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비난했는데 청와대는 최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밝힐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다음 달 4일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 전 청장은 다음 달 4일 이후 검찰 요청에 맞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검찰 중간 간부 등의 인사가 다음 달 3일자로 시행되는 만큼 인사 교체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울산지검으로 3번째 불러서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게 자료를 유출한 정황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 4명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음란물 시청 등 교사들의 성비위 사건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데다 학생 모집을 위해 위장 전입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그룹 BTS의 멤버 정국에 대해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와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모두 98마리라고 밝혔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우리금융지주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차기 우리은행장 추천을 위한 후보군을 부행장 이상 경력의 내부 출신 7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본행 여행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800여 개 여행사에 일본 노선 판매액의 3%를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마감해 어제 종가보다 0.93% 내린 2246.13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0.39% 내린 685.57로 마감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해 작년보다 2점, 순위는 6단계 상승했습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강원도 춘천역을 잇는 기존 경춘선을 동해안인 강원도 속초까지 연장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예산 협의를 완료하고 본격 착수됩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현지 시각 22일 오후 5시 시내 번화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여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미스품 경매에서 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 꽃을 든 여인이 7억 원에 낙찰됐고 이중섭의 1956년 마지막 작품 돌아오지 않는 강은 1억 6,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당의 요구에 결국 총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차례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여부도 고심하며 혹시 모를 악재를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저도 이제 혼자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지난 11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경기 의정부 갑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 내부 비판까지 나오자 여론을 살피던 민주당이 문 씨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당의 우려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의장님과 당사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문 씨는 결국 이 또한 숙명이라며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의정부갑 출마를 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음 고민은 최근 복당한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정 전 의원은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을 향해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비판하며 금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장에서는 지도부와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강서갑 출마가 유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소송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성추행 의혹으로 당을 떠나 정계 은퇴까지 한 전력은 지도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는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예비후보 자격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정리하고 당에 누를 덜 끼치는 쪽으로 결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출마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향해 아예 공개적으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원내 일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만에 하나 위험 요인도 경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석균 씨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아들의 학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씨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2018년 2학기 아들이 서울 한남초등학교로 전학한 뒤 학급 임원에 당선됐고 그 자격으로 2학기가 끝날 무렵 전교회장 후보가 됐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학년 2학기에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실제 임기는 다음 학년도인 6학년 1학기였다면서 문 씨의 아들만 5학년에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야권 보수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진용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로,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은 경남 양산을로 출마합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거취를 둘러싸고 확답을 내놓지 않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동 상임선거 대책위원장 자리도 수락해 이해찬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대결 가능성에 대해선 신사적 경쟁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경기 김포갑이 지역구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구심 끝에 경남 양산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전체 39명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25명이지만 민주당 의원은 10석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만큼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 되기 위해선 PK 지역 선전이 필수 조건입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동안 김포 주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 뒤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해찬 대표 또 양정철 원장님 등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이 오셨고 또 어려운 PK 상황을 예면하기 어려워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얼마 전 민주당 정당정책 연설자로 나섰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등판 가능성과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강원 출마 역시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해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김태우 군의 어머니 이소연 씨를 12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간판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대선 주자 후보군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안팎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인사들을 공천위원으로 앉히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벌써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명단까지 퍼지자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때를 벗기겠다. 한국당은 이미지 전략가인 허은하 씨를 영입했습니다. 정치인과 기업 임원의 이미지 코치인 허 씨는 현재의 한국당은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여와 양날개가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이미지 변신이 필요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시대의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전략이라고 하는 생소한 분야를 개척하신 것을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과 실천력도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당에 특히 부족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당내 인적 쇄신에도 불을 당겼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김형호 공관위원장은 한국당 해체를 주장해온 김세연 의원에게 칼자루를 쥐어줬고 당 내부를 잘 알고 또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오직 애국심과 양심 딱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외부 인사들 역시 공천 업무와 관련해선 당대표도 손을 떼라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무감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명단이 정치권에 돌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쇄신도 좋지만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물러설 수 없는 주도권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혁신도 좋고 쇄신도 좋고 통합도 좋고 하지만은 현장에서 져버리면은 말짱 헛일이 되는 거니까요. 한국당은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이제 현역 30% 컷오프에 50% 물갈이 선언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다만 친박, TK 지역으로 대변되는 한국당 기득권 세력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30일부터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를 받고 20대와 30대 청년, 중증 장애인, 탈북민과 다문화, 국가유공자의 심사료와 경선 비용 전액이나 반액 면제 등 공천 관련 비용을 감면해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부터 7일 동안 지역구 출마 후보자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공관위 부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선임하고 원활한 공천관리 업무를 위해 공정선거소위원회와 여론조사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공천관리의 제반사항과 당 총선 기획단의 논의사항을 보고하는 위주로 첫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다음 공관위 회의는 27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를 17명으로 집계한 가운데 80세부터 89세까지의 고령이 8명으로 절반 가까이, 70대가 2명, 그리고 60대가 5명으로 나타났고 50대와 40대는 각각 1명씩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사망자 1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8명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초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사망자 가운데 53살의 남성 경우 평소 별다른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은 사례는 48살 여성이며 30대 이하 사망자는 없었고 사망자 17명이 모두 폐렴의 진원지인 우한시가 속해 있는 후베이성에서 나왔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57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발원지인 우한에 대해 한시적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 대한 한시적 공세가 시작되면서 대중교통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우한 시내 버스와 지하철, 페리는 물론 도시간 노선 운영도 임시로 중단됐습니다. 우한시 당국은 특히 도시 내 거주자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한을 떠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우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췄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차상급 전염병으로 지정했지만 대응 조치는 최상급인 콜레라와 흑사병 수준으로 시행합니다. 불심 검문과 같은 검사를 벌이고 격리를 거부하는 환자는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교류가 많은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에서도 환자가 나오면서 중화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我们机场的防疫把关是非常的严格，所以一有疑似的情况就会启动后送的检验机制。 신종 코로나 확산의 중대 변수는 음력설 춘제를 전후한 대이동입니다. 이미 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40일의 특별 수송 기간에 연인원 30억 명이 이동합니다. 중국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인구가 1,100만 명이나 되는 우한 시민의 이동이 제대로 통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중국 출발 항공편 도착 게이트 검역 현장에서 바이러스 검역소 운영 현황과 출입국자 예방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노조가 회사 측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직원들에 대한 안전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와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항공사가 노동자의 감염 문제와 건강권에 대한 대책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등의 감염병이 설 연휴를 전후로 군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온 19일을 기준으로 잠복 기간 내에 중국을 방문한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설 연휴 직후인 2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 상황 점검회를 열고 시장 상황 변화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LG전자의 고급 붙박이 주방가전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가 미국 주방욕실협회로부터 2020 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LG전자는 해마다 업계를 선도한 기업과 제품에 주는 이 상을 받은 뒤 차별화된 가치와 생활가전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19 인도 신차 품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품질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JD 파워가 지난 1년 동안 신차에 접수된 불만 건수를 집계한 이번 조사에서 현대차는 소형 SUV, 베뉴 등 5개 차급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사가 대치하던 르노 삼성이 부분 직장 폐쇄를 풀고 오늘부터 모든 임직원이 출근해 공장 가동을 정상화했습니다. 노사는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2019년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 집중 교섭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해 브레이크와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안전조명이 설치된 사랑의 손수레를 만들어 기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14년부터 손수레 380여 대를 만들어 기증해왔으며 제작 기술을 필요한 곳에 확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켓컬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설 선물 세트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설 선물 세트 매출 1위는 홍삼 스틱 제품, 2위는 루테인으로 매출 상위 10위 안에 든 제품 가운데 9개가 건강기능식품이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강욱 비서관 사건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 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이 기소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 후에 사건을 처리하자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시를 어기고 중앙지검 3차장과 반도패 2부장 등 수사팀이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 없이 기소했다며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9.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며 3월 중순처럼 포근했는데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설 연휴의 첫날인 내일도 제법 포근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오늘과 비슷해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고 낮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년보다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눈비가 내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밤사이 5에서 10mm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퇴근길 종합뉴스 YTN24 마칩니다. 이어서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